최근에 상담에서 만난 딸기. 딸기는 내담자들을 총칭하는 은적 표현이다. 예민하고 까칠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자신을 흠집내는 어떠한 소문에도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아무리 못된 말을 들어도 대항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 자신을 무시했고 그런 무시가 일상화되었다고 한다. 반면 자신의 학과에 있는 다른 사람은 할 말은 다 하는 직설적 까칠쟁이였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어려워하였고 그것이 딸기에게는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자신에게서 예민함과 까칠함을 지운 딸기는 다시 그것을 찾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얻으려 했지만 사람들은 딸기를 우습게 볼 뿐이었다. 딸기는 지금 애써 잘라낸 진짜 자기를 찾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긍정 심리학의 공동 계시자로 알려진 마틴 셀리그먼과 크리스토퍼 피터스는 성격 강점과 덕목에 분류해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성격적 강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진정성, 통찰력, 자기 위치에 대한 이해, 반성하는 능력, 창의력, 겸손, 사랑. 이쯤 되면 예민한 사람들이 가졌다는 강점은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니던가. 세상이 예민한 사람들 덕분에 여전히 번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외에도 예민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비롯한 정서 지능이 높고 직관력, 섬세한 지각력, 일처리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등등의 강점들도 지니고 있다. 보들레르는 예민한 사람들의 감수성과 그 천재성을 논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우리는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뜨악하며 멀리하고 예민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예민함을 멀리하려고만 하는 것일까? 예민함을 여성의 전유물 정도로 취급하거나 타인을 괴롭히는 성격적 결함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예민이라는 단어 자체에 일반적 저항감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이나 기타의 학자들이 아무리 예민한 사람의 강점을 이야기하더라도 말이다.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남으로부터 침범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남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다. 이는 관계의 경계를 잘 세운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계를 짓는 그 특징이 우리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못한 탓도 있다. 건강한 개인주의에 대한 담론이 계속되는 요즘 예민하면서도 까칠한 사람들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그로부터 건강한 개인주의가 파생되어야 할 것이다. 살다 보면 문득 나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휩싸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내가 다수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나의 배려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거나 어떤 이는 나의 희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밀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 책 제목의 예민한 너는 상처받은 이들을 대변한다. 우리는 보통 예민한 사람을 까칠하고 신경질적이고 다루기 어려운 사람으로 취급 및 처리하며 그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무던하다고 칭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무던한 사람의 범주에 속하기 위해 쓴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의 반대는 무던한 사람이 아니라 무디거나 둔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무디고 둔한 감각이나 기질을 갖고 있어서 타인이 상처받는 상황과 그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상처 입히는 사람이자 예민한 사람들을 예민하다고 타박하는 사람들이다. 예민한 사람은 섬세하고도 날카로운 감각으로 타인의 작은 변화와 반응도 금방 알아차리고 또 그것이 불편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분위기와 타인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한다. 상담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내담자는 가족의 문제를 대변하는 희생자들이자 욕구의 억압자들이며 모두를 위해 애쓰느라 미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상처 입히는 무디고 둔한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감히 싫은 소리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사소하고도 괜한 일에 신경을 쓰고 의지가 약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헤쳐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기 일쑤이다.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을 소유한 이들이 있기에 세계의 평화와 안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예민한 사람은 행복한 예민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고 둔한 사람은 행복한 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굳이 둔한 사람이 둔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민한 사람도 그 예민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자신만의 삶을 구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니체의 말은
자기를 굳건히 지킨 사람들의 특권일 것인데, 그럼에도 한 가지 당부할 점은 내가 애써 상처를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부터 나를 망신주기 위해서는 아닐까?까지 내 의식과 사고가 그 말을 오해하고 그 행동을 오해석해서 상처를 만들 때가 있다. 타인의 야가 빠진 행동으로 상처받는 것이야 타인을 뜯어고칠 수 없고 어찌할 방도와 도리가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나의 사툰의 사고로 상처를 만드는 것은 내가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배운다면 좋겠다. 가끔 우리는 나 자신에게 내가 기꺼이 상처를 입히는 계기 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민함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기를. 그것이 당신의 무기이자 당신의 힘이자 근원이 되어주길 바란다. 정말 화내할 일에 화내고 웃어할 일에 웃을 것. 늘 까칠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정작 까칠하게 행동하기가 어려워 참을 때가 많다. 참아도 까칠하다는 이미지가 박혀있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 그렇게도 참는 것인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무례한 말에도 웃는 내 표정의 배신은 사랑받기 위해 웃기를 선택한 기만적 행위이자 나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생존 수단이었다. 웃지 않으면 정면으로 고통을 보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잘못된 극복 방법이자 간단하지 않은 눈치의 기술이었던 것이다. 참을성의 기술을 갈고 닦은 사람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덮는다. 나는 주로 화를 내야 하는 순간 힘이 빠지면서 화 대신 우울이라는 감정을 느끼곤 한다.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되지만 나 혼자 우울하고 마는 것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선택 아닌 선택을 한 것이다. 한동안 내가 그런 식의 감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감정을 공부하고 나를 오랜 시간 관찰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생을 사랑해서 눈물 대신 웃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남은 생에는 진짜 웃긴 일에 행복해서 웃을 수 있기를. 나의 남은 감정은 그렇게 홀가분했으면 좋겠다. 감정 하나하나가 독립된 개체가 되어주기를.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잃지 않았으면. 어린 시절부터 극복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마음 놓고 어릴 수 없다. 결핍을 메우고 구멍을 다른 것으로 덧대느라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어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나니까 혼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처리해야 했던 순간과 혼자서 무수한 사건을 겪어야 했던 순간이 쌓여 나는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다. 내 생에 처음으로 마주한 편견은 형제자매 없이 혼자라는 것이었다. 내가 무슨 잘못만 하면 혼자 자라서 그렇다로 기결되곤 했다. 어쩌다 어른에게 인사를 안 해도, 어쩌다 친구와 싸워도, 어쩌다 버릇없이 굴어도 모든 문제는 혼자 자랐기 때문이었다. 하도 오냐오냐 자라서 이기적이라고 했다. 누가 그렇게 나를 오냐오냐 키웠는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혼자 자란 것도 서러운데 혼자라는 이유로 나에게 내려진 판단과 평가는 마치 처벌 같았다. 온 인생이 사람들이 내리치는 날카로운 처벌의 칼날에 베이지 않기 위해 쓰는 과정이었다. 대학에 가서도 친구들은 혼자 자란 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한마디씩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고생 한 번 안 해서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싶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글을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고생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한다. 아이는 그저 관심받고 사랑받기 위해 쓰는 존재이다. 첫째라는 자리에서 첫째이기 때문이라는 메시지에 자신을 끼워 맞춘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나처럼 독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삶 자체였던 사람도 있다. 간혹 동네를 배회하거나 혼자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를 볼 때면 꼭 가서 말을 건넨다. 연민인지 유대인지 모를 쓰리고 아린 감정이 떠올라 혼자가 아니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이다. 홀로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혼자 나를 붙잡고 있던 때가 떠오른다.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잘 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 내가 겪은 일을 혹시나 그 아이도 겪을지 모르기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응원하는 것이다. 아이들 혹은 어른이 된 내면의 아이들을 너무 많은 잣대로 찌르지 않길 바란다. 혼자인 어떤 누구도 삶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라는 이름을 붙여오자. 그러면 모두가 빛나는 혼자이자 허물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사람을 어떤 것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는 순간 영혼의 무한성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인류가 만든 가장 최악의 말은 정상이다.
정상과 이상은 따로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ADHD가 장애에 해당하지만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인류에게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지금은 대체로 앉아서 공부하고 업무를 하는 등 정적으로 일하는 환경이다. 하지만 최초 인류는 끊임없이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세계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리번거려야 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과 사회 분위기가 어쩌면 인류의 본성을 꺾어놓고서는 비정상 혹은 이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은 것은 아닐까? 통제되기 딱 좋게 말이다. 교실에서 한 아이가 호기심에 자꾸만 번잡스럽게 굴면 교사가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으로부터 통제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개체로서의 삶이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순간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일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너에 대해서도 내가 아닌 나에 대해서도 섣불리 아는 척하지 않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세상으로부터 이상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각자에겐 각자의 마음을 길어올리는 방식이 있는 법이다. 힘이 가장 약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생명과 건강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던 시절,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가 나의 많은 것을 결정지어 버렸다. 어쩌면 부모도 나의 미래를 본인들이 결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부모인 자신들에게는 비록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먼 훗날 꼭 사랑받으며 살아갈 것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빌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결핍이 서럽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망가는 건 실은 결핍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 마음 밖의 것들을 모조리 지우고야 마는 것은 누구보다 결핍을 타인으로 채우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에 그에 매몰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많은 심리학자가 부모와의 애착 손상을 이후에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부모에게 안정적인 자원과 사랑을 받아본 적 없었던 나는 스스로를 위해 최대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 가까이에 있으려고 한다. 그들 곁에서 햇빛 한 번 더 보고 그늘 아래서 쉬어도 보면서 진짜 애정이 무엇인지 슬쩍슬쩍 엿보면서 사소하지만 위대한 사랑의 순간을 조용히 목격하면서 남은 계절에는 피어나는 것들의 향기를 맡아보는 것이다. 나의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지 말 것. 열등감이 완벽히 사라지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많은 심리학자가 우월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열등감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능력이라는 것을 가치화하거나 우상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인생을 달리는 동안 견딜 수 없이 너무 숨차고 목이 마른 이유는 다른 모습의 내 결말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자꾸만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증명하려 애쓰고 그러다 그것 실패하여 내가 무용하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열등감이 고개를 내민다. 그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을까?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 유용한 것은 아닐까? 무용함은 무생물과 완벽히 짝을 이루는 말일 테니 어느 드라마 속 인물이 무용하면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한다는 대사를 자주 읊었다. 그 대사가 마치 무용한 것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위로의 말처럼 들렸던 것은 왜일까? 조우관 저자의 예민한 너를 위한 까칠한 심리학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맞아요. 예민한 사람의 반대가 묻어나고 둥글둥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의 반대는 그냥 매사에 둔감한 거죠. 예민한 것도 둔감한 것도 그냥 특성인데 그 성향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둥그렇고 묻어난 사람은 어쩌면 둔한 게 아니라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분위기를 맞추고 있는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둔감한 사람은 그런 거겠죠? 그냥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아이니까 실수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굳이 아이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이 실수한 게 네가 외동이라서 혼자 자라서 그래. 역시 외동이라서 이기적이네. 이건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편견 반복에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상대가 어린아이잖아요. 본인이 훨씬 힘이 세고 어떻게 보면 강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아이가 들어도 자기한테 타격이 없으니까 그냥 내뱉는 그런 둔감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책에서 좋았던 게 증명하지 말 것, 증명하려고 하지 말 것. 이게 나 혼자 내가 결핍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자꾸 증명하도록 유도하는 사람? 그런 화법을 쓰는 사람이 있어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너가 뭘 하지 않으면 너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세뇌시키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의미가 없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나를 망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그냥 그런 경우더라고요. 본인도 계속 증명을 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도 너 이거 부족해. 이거 해야지. 야, 너 그러고 어떻게 사니? 이걸 해야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둘 다 격려긴 한데 이제 후려친다고 하죠. 깎아내리면서 뭔가를 자꾸 하게 하는 방식은 참 사람의 자존감을 많이 깎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격려를 받아서 뭔가 얻어내더라도 뭔가 기쁘긴 한데 되게 씁쓸한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슬슬 긁으면서 뭔가 자꾸 여러분을 증명하도록 유도한다면 최소한 그게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정도는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이미 존재의 이유래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더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선택들로 인생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